지난 영상에서 약속을 드렸습니다. 코어팀 메시지에서 철학이 코드가 되고 있다는 걸 봤다고, 그리고 그 핵심인 런치패드와 생태계 토큰을 다음에 자세히 보자고 했죠. 오늘이 그날입니다. 이번엔 단순히 구조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왜 지금 중요한지, 파이오니어로서 뭘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솔직히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까지 오늘은 그 전체 그림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번 코어팀 영상을 보고 나서 저는 GitHub에 공개된 공식 설계 문서를 직접 뜯어봤거든요. 오늘은 그 문서를 화면에 직접 띄워가면서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오픈 네트워크 1주년을 맞아서 코어팀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파이 RC1, 직역하면 파이 의견 요청서 1호입니다. 파이 생태계 토큰을 어떻게 발행할지에 대한 공식 가이드라인이에요. 화면에 보이는 이 문장이 전체 런치패드의 설계 철학을 한 줄로 요약하는 겁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커뮤니티가 먼저. 코어팀이 직접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As I mentioned in my recent Token 2049 talk, the ability to issue tokens is an important superpower of Web3. But the core issue in the broader crypto space is the misalignment between token design and real innovation. 토큰 설계와 실제 혁신 사이의 불일치.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반복된 패턴이 있어요. 백서 하나 들고 나와서 수백, 수천억을 모은 뒤 사라지는 팀들. 토큰이 먼저고 제품은 나중인 구조. 심할 땐 제품이 아예 안 나오기도 했습니다. 파이는 그 구조 자체를 뒤집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제가 분석한 걸 말씀드리자면 파이 RC1은 단순한 기술 문서가 아니고 제품 없는 토큰은 없다는 철학의 선언입니다. 파이가 2019년 이후에 7년 동안 자기들 스스로 지켜온 원칙을 이제 생태계 전체에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파이 런치패드 전체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나머지가 다 따라옵니다. 기존 런치패드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다들 아시죠? 내가 돈을 내면 그 돈이 프로젝트 팀한테 들어갑니다. 팀이 그 돈으로 뭘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상장하고 나서 팀이 물량을 던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가 수없이 봐오던 패턴이죠. 파이 런치패드는 이 흐름 자체를 차단합니다. 내가 낸 파이가 팀한테 가지를 않아요. 그 파이 전부가 유동성 풀에 영구적으로 잠깁니다. 팀이 인출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 내가 낸 파이가 그 토큰의 가격 바닥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 구조를 통화적 결속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코어팀의 공식 용어가 아니라 제가 분석하고 붙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더리움 생태계를 한번 보면 새로운 토큰이 흥행할수록 이더리움에서 자금이 빠져나갑니다. 생태계는 커지는데 이더리움 자체에서는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예요. 하지만 파이는 반대입니다. 새로운 생태계 토큰이 나올 때마다 파이가 유동성 풀에 영구적으로 잠금됩니다. 생태계가 커질수록 파이가 더 많이 묶이는 구조예요. 자산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파이가 가치로 수렴하는 설계입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통화적 결속이에요. 이걸 보세요. 명확합니다. 파이 브라우저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앱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앱 없이 토큰만 들고 오는 건 참여 자체가 안 돼요. 이게 두 가지를 보장합니다. 첫째, 참여 신호가 진짜입니다. 실제로 앱을 써본 기록이
인게이지먼트 점수로 측정됩니다. 앱을 안 써봤으면 점수가 안 나와요. 둘째, 토큰을 받는 순간부터 바로 쓸 수 있습니다. 토큰이 나왔는데 쓸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앱이 있으니까 받는 즉시 그 앱 안에서 유틸리티로 사용할 수 있어요.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쓰는 토큰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이걸 보시면 크게 4단계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참여 윈도우 기간 동안에 2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파이를 스테이킹하면 파이 파워를 받습니다. 이 파이 파워가 내가 구매할 수 있는 토큰의 최대 한도를 결정해요. 수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전체 파이오니어가 스테이킹한 파이 중에서 내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에 비례해서 내 파이 파워가 정해집니다. 스테이킹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토큰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둘째, 같은 기간 동안 프로젝트 앱을 실제로 사용합니다. 이 사용 기록이 인게이지먼트 점수가 돼요. 이 점수가 나중에 토큰을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이 조항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장기 락업을 한 파이오니어들은 잠금 해제된 파이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스테이킹을 못하고 파이 파워도 없고 토큰 출시에 참여를 못할 수도 있어요. 코어팀이 그걸 알고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오래 믿고 묶어둔 사람한테 자동으로 기본 참여 자격을 주는 거예요. 앞으로 파이 생태계에서 수십 개, 수백 개의 토큰이 출시될 겁니다. 매번 새 토큰이 나올 때마다 파이 파워가 있어야 참여 자격이 생깁니다. 채굴한 파이의 90% 이상을 3년 이상 락업하는 것, 이것 하나로 앞으로 출시되는 모든 토큰의 자동 참여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파이 생태계에서 새 시대의 소득을 노린다면 이건 기본 세팅입니다. 파이 런치패드는 지금 2가지 설계안을 커뮤니티에 공개하고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설계 1의 핵심은 단순함입니다. 참여자들이 낸 파이 전부가 유동성 풀로 들어가고 모든 참여자가 동일한 한 가지 가격으로 토큰을 받아요. 거기에 앱을 열심히 쓴 사람한테 최대 약 10%의 할인이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참여자를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앱을 가장 열심히 쓴 상위 3분의 1은 약 9%의 할인, 중간 그룹은 약 5%의 할인, 하위 그룹은 할인 없이 정가예요. 설계 1의 장점은 구조가 단순하고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락업도 없어서 토큰을 받자마자 바로 쓸 수 있고요. 단점은 할인율이 최대 9%로 크지 않고 열심히 참여한 것에 비해 보상 차이가 조금은 작다는 겁니다. 설계 2는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전체 토큰을 80대 20으로 나눠요. 80%는 유동성 풀에 영구적으로 잠금, 20%는 참여자들이 직접 구매, 그리고 참여자들이 낸 파이도 절반씩 나뉩니다. 절반은 토큰 20%를 직접 구매하는 데 쓰이고 나머지 절반은 유동성 풀에서 스왑하는 데 쓰여요. 여기서 2가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동성 풀에 예치한 에스크로 지갑이 블록체인에서 완전히 잠깁니다. 서명 권한을 0으로 제거한다는 건 아무도 그 돈을 꺼낼 수 없다는 거예요. 팀도, 코어 팀도, 그 아무도요. 되돌릴 수 없는 작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둘째, 앱을 가장 열심히 쓴 사람이 가장 먼저 스왑을 하는데 이때 유동성 풀 초기 가격에서 살 수 있어서 최대 60%의 할인을 받습니다.
대신 이렇게 할인받은 토큰은 락업이 걸려요. 할인이 클수록 락업 기간이 길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화면에 보이는 EG라는 표현. 그것은 예를 들면 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뭘 얼마나 해야 상위 순위에 들어가는지는 아직 확정된 기준이 없어요. 프로젝트마다 다르게 설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파일럿이 나와 봐야 알 수 있는 영역이에요. 종합해 보자면 설계 1은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대신에 할인이 적고, 설계 2는 할인이 최대 60%로 크지만 복잡하고 락업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어느 게 낫다고 확신은 없습니다. 코어 팀도 아직 확정하지 않았고 지금 커뮤니티 피드백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3월 말까지 여러분의 의견이 실제로 이 설계에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에스크로 지갑이 영구 잠금되니까 팀이 유동성을 빼낼 수가 없습니다. 수학적으로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는 것도 막혀 있습니다. 설계 1은 상장가의 약 23.8%가 이론적으로 가격 하한선이에요. 설계 2는 약 16%입니다. 모든 참여자가 전량을 매도해도 이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는 구조예요. 다만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한선까지는 충분히 떨어질 수 있어요. 초기 상장가 설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실제 체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러그풀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손실이 없다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현재 파이 KYC 완료 사용자가 1770만 명 이상입니다. 이게 왜 런치패드의 전제 조건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파이 파워는 스테이킹한 파이 비율로 결정되고 인게이지먼트 점수는 앱 사용 기록으로 결정됩니다. 만약 KYC가 없다면 한 사람이 수십 개의 계정을 만들어서 파이 파워를 인위적으로 쌓고 인게이지먼트를 조작할 수 있어요. 1인 1계정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 설계 전체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제 분석을 말씀드려 보자면 웹3에서 가장 희귀한 설계입니다. 익명성이 기본값인 암호화폐 세계에서 실제 신원이 확인된 1770만 명이 참여하는 생태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파이만이 가진 무기예요. KYC가 그냥 인증 절차가 아니라 이 모든 설계를 작동시키는 인프라입니다. 저는 제 채널을 통해서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확신을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도 같이 보고 설명해 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리스크는 3가지예요. 리스크 하나, 작동하는 앱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좋습니다. 그런데 스타트업 초기 단계에서 자금도 없이 앱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진 팀이 진입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봐요. 혁신을 보호하려다 혁신을 막는 역설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스크 2번째, At the network level, we're continuing to work on nodes, protocol upgrades, and the components like DEX functionality and liquidity pools. 오픈 네트워크 전환 1년이 지났지만 완전한 스마트 계약 기능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스텔라 프로토콜 V23 업그레이드 준비 단계이긴 하지만 지연이 계속된다면 런치패드 실행 자체가 미뤄질 수도 있어요. 외부에서도 비판받는 부분이라 투명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리스크 3. 파이 런치패드는 투기 세력이 아닌 실제 사용자를 타겟으로 설계됐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투기적 자본의 흐름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유틸리티 중심 모델이 충분한 유동성과
시장 관심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는 실제 파일럿이 나와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의 리스크를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걸 모르고 참여하는 것과 알고 판단하는 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구조를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길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본 것들을 정리해 볼게요. 파이 RC1 제품 없는 토큰은 없다는 2026년 2월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내가 낸 파이는 팀에게 가지 않고 유동성 풀에 영구 잠금됩니다. 그리고 생태계 토큰이 흥행할수록 파이가 더 많이 묶이는 구조. 채굴량 90%, 3년 락업. 이건 파이오니어의 기본 세팅입니다. 그리고 설계 1과 2. 지금 커뮤니티가 함께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그리고 러그풀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손실 가능성은 여전히 있어요. 파이가 2019년 이후 7년 동안 느리다고 욕을 먹어가면서 ICO를 하지 않고 직접 KYC를 만들고 제품이 없는 토큰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이 설계가 작동하려면 그 7년이 전부 필요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이 구조는 성립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 구조에서 제가 도출한 예측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확정은 아닙니다. 제 분석입니다. 파이 생태계 토큰에서 이득을 취하려면 반드시 파이를 락업해야 합니다. 파이 파워를 위한 스테이킹, 그리고 설계 2에서 할인 구매분의 강제 락업. 여기서 제가 통화적 결속이라고 부르는 구조로 새 토큰이 출시될 때마다 파이가 유동성 풀에 영구 잠금됩니다. 생태계가 커질수록 락업되는 파이 수량은 계속 늘어납니다. 고정 발행량 1천억 개인 파이에서 유통 가능한 수량은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드는 구조. 이건 저의 감이 아닙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본 이 설계 구조에서 나온 논리입니다. 물론 생태계가 실제로 커진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전제를 만드는 게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파일럿의 성공 여부겠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GitHub 문서를 처음 열었을 때 그냥 평소처럼 기술 문서 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놀랐습니다. 팀이 돈을 못 가져가게 막는 구조, 러그풀이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설계, 열심히 참여한 사람이 더 싸게 살 수 있는 인게이지먼트 시스템, 그리고 장기 홀더를 잊지 않고 챙겨준 락커 보호 조항까지. 이게 즉흥적으로 만든 설계가 아니에요. 7년 동안 쌓아온 철학이 코드로 구현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설계가 지금 커뮤니티 피드백을 받고 있다는 것, 여러분의 의견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다는 것, 이게 또 대단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GitHub 문서를 직접 열어본 파이오니어가 전 세계에 얼마나 될까요? 파이파워 공식을 이해하고 설계 1과 2의 차이를 알고 에스크로 연구 잠금이 뭔지 아는 파이오니어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그 소수의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이게 작은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엄청난 차이예요. 구조를 이해한 사람과 그냥 기다리는 사람은 같은 결과 앞에서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립니다. 파일럿이 시작되는 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파이 브라우저 안에서 첫 번째 생태계 토큰이 출시될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이 설계대로 팀은 돈을 가져갈 수 없고 열심히 앱을 쓴 사람이 할인을 받고 내가 낸 파이는 그 토큰의 가격 바닥을 만들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 되는 순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토끼굴을 탐험한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 느끼실 겁니다. 그게 현실이 되는 순간이 이 토끼굴 탐험의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파일럿 하나가 성공하면 그 다음 토큰이 나오고 생태계가 커지면 더 많은 토끼굴이 생깁니다. 우리가 탐험할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 모든 토끼굴을 여러분과 함께 탐험할 겁니다. 오늘처럼 계속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리스크 3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에서 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댓글로 이야기 한번 나누어 주세요. 저도 아직 확신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의 시각이 정말로 궁금합니다. 다음 편에는 파이 KYC가 왜 단순한 신원 확인을 넘어서 웹3 전체의 인프라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AI 시대에 내가 진짜 인간임을 증명하는 것이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토끼굴 탐험가 썰지였습니다. 다음 토끼굴에서 만나요.